네, 안녕하십니까. 보호직의 9급으로 9급 시험에 형사소송법이 빠지고 형사정책이 바뀐 것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아마 처음에 형사정책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많은 분들이 아마 염려가 컸을 것인데 예상대로 7급 시험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형사정책의 7급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약간 쉽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첫 해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의 길이는 제법 품위 있게 구성을 했는데 사실은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다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쨌건 첫 시험을 이렇게 치르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만드는 것은 이제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 혹시라도 다시 공부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반성의 어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새롭게 공부하신 분들이 형사 정책이 저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니까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쁘다 보니까 좀 일찍 못 해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보호직 9급 형사정책 개론입니다. 자, 출제 영역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자, 형사정책에서 암수범죄 항상 중요한 내용이죠. 통계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형사정책을 펼칠 때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울 때 통계를 기초로 합니다. 어떤 범죄가 얼마나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고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통계가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잘못될 수가 있어. 빠질 수가 있어. 통계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암수범죄 이론입니다. 자, 다이버전. 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처벌했더니 오히려 전과자가 돼가지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더라.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전환정책을 써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이버전이고요. 자,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나왔어요. 프로이드 가끔 나옵니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사회 해체론. 자, 뭐 광범위하게 범죄 이론. 베카리아 고전주의, 이 베카리아는 그냥 고전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지금 고전주의와 실준주의가 정립이 안 됐다 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상식과도 같아요. 이것은. 자, 갈등이론, 범죄 예방론, 벌금형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9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4문제, 소년법에서 3문제, 성범죄자 처벌법. 그 다음에 약물치료법, 전자부착법, 스토킹처벌법.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합니다만, 형사정책의 법령은 이제 크게 이제 소년2법, 그렇죠? 소년2법, 보안처분, 주요 5법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주요 5법.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각이 생겨. 주요 5법이 뭐야?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전자장치 부착법, 약물치료법, 마지막으로 최근에 들어온 스토킹처벌법. 여기는 늘상 출제 범위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 그리고 피해자 보호법, 그리고 소송촉진법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법령은 거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성범죄자 처벌법은 신고에 관한 신상 등록 신고에 관한 내용인데 그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령은 빠뜨리면 안 되거든. 이것은 어쨌거나 문제가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론은 처음에는 공부하기 어려운데 한번 형성이 되면 이론이야. 그래서 큰 그림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은 계속 봐줘야 해. 며칠 놔두면 잊어버려. 숫자가 아리까리해.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잘 나왔다. 저는 사실은 9급이기 때문에 조금 법령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 난이도에서는 이번에 이제 교정학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가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정책에서는 크게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상급으로 8번과 14번을 제가 찍었고요. 그 다음에 중급으로 17번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은 뭐 그렇게 평이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자, 강평을 좀 볼까요? 보호직 9급 시험에 처음 도입된 형사정책은 그동안 7급 시험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출제 영역은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아담 형사정책으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큰 부담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행운아예요, 행운아. 왜냐하면
교정직 수험생들은 교정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교정학하고 이 형사정책하고 두 개를 다 공부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20문제 나와. 근데 여러분들은 형사정책 책 한 권에서 20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반밖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난이도 면에서 이렇다 할 어려운 문제는 찾기 어려웠고요. 다소 난해하다고 해도 4개 지문 중에 분명한 정답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4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보이잖아. 응? 수험생 입장에서는 손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강의 연계성. 제가 이제 강의를 한 것은 형사 정책을 기본 강의를 하고 요약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소화했다면, 기출문제를 잘 봤다면 큰 문제 없이 90점대 충분히 받았을 거예요. 제가 교정학은 90점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상의 득점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라진다. 오히려 사실은 확실성을 갖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어느 학생이 이제 카페에 올려놓기를 95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문제가 틀렸는데 기출 문제 지금 마지막 너무 뒤에 있으니까 좀 소홀히 했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점은 뭐 거의 맞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였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암수범죄입니다. 자, 옳지 않는 거.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신고에 따른 불편, 불이익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유재량도 암수범죄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이것은 범죄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하고 치워버리면 암수범죄가 돼버려. 예. 암수조사의 방법 중 자기보고식 조사는 자, 중범죄자보다는 경범죄, 경미한 범죄 현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자, 자기보고식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종이를 나눠주고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비행을 했는데, 범죄를 했는데 혹시 어떤 범죄를 한 거 있나요? 잡히지 않는 거 있나요? 신고되지 않는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미 지금 지나갔잖아. 지나갔으니까 본인이 씁니다. 마트에 가서요, 슬쩍 했는데 안 잡혔어요. 이렇게 쓴다니까. 자기보고식이야. 그런데 만약에 누구를 죽였다. 내가 죽였는데 안 잡히고 있어.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살인했다. 이게 쓰겠어? 안 쓰지. 그래서 경미범죄만 유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암수조사의 방법 중에 피해자 조사는 암수범죄에 대한 직접적 관찰 방법에 해당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 조사, 자기보고식 조사, 정보 제공자 조사 다 뭐예요? 설문조사예요. 간접식이야. 간접식. 틀렸네요. 자, 암수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비교적 많이 존재한다. 그렇죠. 암수범죄는 뭐야?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야. 성매매. 드러납니까? 잘 안 드러나. 마약 주고받고 사고 파는 거 잘 안 드러나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별이 잘 안 돼. 이런 것들은 절대적 암수범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범죄가 나왔네요. 자, 기간이죠. 옳지 않는 거예요. 자, 선고유예 1년입니다. 자, 형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자, 집행유예 기간이 보관찰 기간이지만 법원이 따로 정하면 그 기간 동안이 됩니다. 자, 소년 가석방자, 가석방자는 소년 가석방이에요. 그러면 집행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에요. 틀렸죠? 자, 소년 원 임시퇴원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관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정한 기간이에요. 좋아요. 이제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표 한 장에 다 있어. 한 장에. 도표 한 장에 사실은 이번 출제된 문제들의 대부분이 거기가 다 근거가 다 들어있어요. 보시고요. 3번은 다이버전입니다. 다이버전. 비범죄화, 전환. 그렇죠. 핫수 말씀은 전과자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왜? 그 사람들이 사회 적응을 못하게 되니까 또 범죄자하고 또 범죄하게 되고 직업이 범죄인화되고 말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낙인화를 시키지 말자는 얘기야. 범죄자를 교도소 갔다 오면 전과자는 그 이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 이걸 어떻게 막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비범죄화, 또 실체적으로는 비범죄하고 절차적으로는 다이버전이야. 다이버전, 전환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도 씁니다. 전환. 자, 범죄학 이론 중에 낙인 이론의 정책적 함의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낙인 이론가들이 할 수만 있다면 처벌하지 말자는 거야. 자, 소년범에게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왜? 아이들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함부로 처벌해가지고 범죄인화 만들지 말자. 전과자 만들지 말자.
자, 검찰 단계의 대표적 다이버전으로서는 훈방과 통고처분, 훈방하고 통고처분은 이것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에서. 자, 검찰 단계는 뭘까요?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기소를 안 해주는 거야.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범죄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좋아요. 자, 프로이드가 나왔습니다. 자, 정신분석학적 범죄 이론이죠. 자, 프로이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해. 자, 일탈행위의 원인을 유아기의 발달 단계와 관련이 있다. 사실은 이 양반이 1800년대 후반 사람이고 193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만들어 놓은 업적은 오늘날 심리학의 대부분의 어떤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달리하고 용어를 달리 표현하고 이러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프로이드가 발견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우리 성격의 구조, 에고와 슈퍼에고와 이드의 관계,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심리학의 아주 저변에 있는 아주 기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심리치료를 이걸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배우는 길이 어렵고 또 심리치료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 프로이드란 사람이 천재적인 어떤 두뇌로 밝혀낸 심리 구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 양반이 무슨 말을 주로 해요? 성욕동을 주로 얘기한다니까. 모든 것이 성이라는 거야. 성욕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잖아. 불편하니까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다른 표현을 하기 시작해. 구스타프 칼 융 분석심리학, 아들레의 개인심리학,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갖고 과학시대에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뭐예요? 행동주의란 말이야. 행동주의. 드러난 행동을 갖고 보겠다. 평가하겠다. 행동주의 심리학. 그리고 조금 더 발달한 것이 뭐예요? 인지심리학입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네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니? 인지 구조를 가지고 스키마를 가지고 심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것이 발달한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프로이드가 얘기한 무의식의 세계, 이러한 세계의 에고, 슈퍼에고, 또 이드의 이 관계성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을 지금도 버리지 못해. 버릴 수가 없어. 실제 그렇거든. 자, 볼까? 인간의 무의식을 에고와 슈퍼에고로 구분했다. 여기서 딱 틀린 게 나왔네요. 에고하고, 자, 에고가 있고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에고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고 이드가 있다고 봤어. 우리 인간의 정신 속에.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봐. 이건 현실이야. 이거 현실 자아라고 그래. 슈퍼에고는 부모가 내려준 자아야. 어떤 도덕관념, 신앙적인 것, 사회적인 어떤 통념들, 이런 것들은 내가 반드시 경험하지 않아도 잠재적으로 이거 갖고 있어. 파란불이 있으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있으면 건너가지 않아. 남의 것을 함부로 훔쳐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심이란 말이야. 이들은 뭐야? 갖고 싶어. 지금 당장에 막 아무도 없으면 저거 막 취해버리고 싶어. 충동이란 말이야. 본능이란 말이야. 본능. 이것을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 그럴 때 뭐가 해요? 에고가 조절을 해줘.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고는 쌍두마차의 마부와 같다 이렇게. 마부가 두 마리의 말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는 거야. 하려고 해. 이드. 하지 마. 슈퍼에고. 이 둘 다가 너무 크면 어느 한쪽이 균형을 잃으면 이상행동이 드러나. 이상행동이 그걸 범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봐. 에고는 뭐예요? 현실이야. 무의식이 아니야. 의식의 세계단 말이야. 현실의 세계야. 그걸 딱 나왔죠. 이들은 생물학적 충동, 심정 욕구, 본능적 욕망 등을 요소로 한다. 슈퍼에고는 도덕적 원칙을 따르고 이들의 충동을 억제한다. 나왔잖아요. 자, 사회 해체 이론입니다. 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의 지역사회를 재조직함으로써 사회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사회 해체 이론에 따르면 사회 해체가 발생해서 범죄가 발생해. 범죄 문화가 형성해. 그래서 그것이 계속 전달이 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얘기야. 재조직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도시 중심부로부터 멀어질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 낮아지지. 도시 중심부로 갈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아져. 어디야? 중심 상업지구. 중심 상업지구가 커지면서 변이지대가 발생하고 변이지대에서
주요한 범죄 문화가 형성된다고 봤단 말이야. 자, 쇼 앤 맥케이. 쇼가 끝나면 어때요? 매캐해진단 말이야. 쇼 앤 맥케이. 사회 해체가 높은 범죄율과 관계가 있다. 사회 해체가 높은 범죄율과 관계가 있다. 아, 쇼가 끝나면 어때요? 응? 그 환경이 밴드도 사라지고 군중도 사라지고 나면 어때? 매캐한 냄새가 나잖아. 어? 쇼 앤 맥케이야. 자, 버제스의 동심원리로는 소위 변이지대, 전이지대의 범죄율이 거주민들의 국적이나 또 인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범죄율이 계속 높은 범죄율을 유지하더라. 왜 그럴까? 문화가 전달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해체 이론 내지 문화 전달 이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보관찰되고 일어난 범죄율, 보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 구인 유치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보안처분 주요 5법을 보다 보면 어떤 곳은 구인과 유치가 있고 어떤 곳은 없고 그래요. 여러분들 구인과 유치를 했다는 얘기는 잡아들였다는 얘기거든. 뭔가 잘못하니까 잡아들였어. 잡아들였으면은 어떤 조치를 위한 거란 말이야. 그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구인하고 유치했으면은 선고유예를 실효시키거나 또는 취소를 집행유예를 취소시키거나 가석방을 취소시키거나 해서 다시 교도소나 구치소로 집어넣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 거야. 갈 곳이 있어. 예? 여기 구인 대상자들은 구인과 유치 대상자들은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 교도소나 구치소. 또 치료 감호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가족료나 치료 위탁으로 나와 있다가 다시 범죄를 하고 오라고 했더니 안 오고 이랬을 때는 어때요? 돌려보낼 곳이 있다니까. 어디? 치료 감호소.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는 자, 치료 감호 대상자, 치료 감호법, 그다음 보호관찰법에는 이 내용이 있어. 나머지 자, 전자장치 부착법. 전자장치 부착하는 거야. 이거 위반했다고 구인하고 유치하지 않아. 구인해가지고 묶기는 해. 응? 오락해서 소환해갖고 묶기는 하는데 유치하지는 않는다. 얘기야. 다시 묶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기간을 연장할 뿐이야. 약물치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문을 보세요. 자, 보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사에 따른 소환에 불응했어. 그러면은 이것은 구인할 수 있어. 그런데 구인하는데 누가 구인장을 발부해? 사람을 잡아들이는 거야? 법원에. 법원 판사. 그래서 뭐예요? 보호관찰관이 어디한테? 지방규정청장의 검사한테 구인장을 신청할 수, 구인장 자체는 뭐예요? 구인장을 신청할 것, 구인할 것을 할 수 있도록 검사한테 신청할 수 있어. 그럼 검사가 이 구인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조문이 어렵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유치된 보관찰 대상자에 대해서 보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 아, 여러분들 유치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산입해 줍니다. 부속이나 똑같이 보는 거야. 틀렸네요. 자, 구인한 대상자를 유치하기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보관찰 대상자에게 구인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유치 허가를 청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보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하려는 경우 보관찰소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좋아요. 자, 올려볼까요? 7번으로 갑니다. 자, 부정경 제도입니다.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자,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그렇죠? 장기는 몇 년? 10년. 단기는 5년. 범위에서. 자,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경을 선고할 때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정 강력범은 좀 더 강하거든. 어떤 범죄? 살인, 강도, 미성년, 유괴, 다양한 어떤 강력한 범죄를 특정 강력범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소년교도소의 장은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단기를 3분의 1이 경과하면 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관찰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니야. 3분의 1이 지나잖아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아이가 단기 3분의 1이 지나면 어떤 조건이 되냐면 가석방을 나갈 수가 있어. 그럼 가석방 심사를 누가 하느냐? 소년은 보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아니야. 그래서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판례에 따르면 상고심에서의 심판 대상은
심판 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대법원에 왔는데, 자, 그때는 항소심에서는 미성년인데 대법원 왔는데 성년이 됐어. 그렇다 할지라도 부정경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의 부정경 선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뭐 특별히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 범죄 이론입니다. 에이커스가 나왔어요. 에이커스. 그랬어. A 차 사고 났어. A 차 사고 났네. 그래서 접촉사고 났다는 얘기야. 접촉사고. 자,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따르면 비행이나 일탈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된다. 그런데 모방과 어떤 의미와 차 사고가 뻥 났어. 앞차고 부딪혔어. 그러면 어때요? 앞차에 있는 사람이 머리를 잡고 나오죠. 허리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잡고 나오죠. 어우, 병원에 가봐야겠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해. 사고의 의미를 부여해. 예?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서 돈을 짱뜩 타갖고 가. 근데 꽝이 아니야. 사실은 살짝 부딪혔어.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기가 막히거든. 보고 배운단 말이야. 보고 배워. 그리고 본인도 하게 돼. 응? 이게 사회학습 이론이야. 강화야, 강화. 뭔가, 버네? 돈 되네? 본인도 하게 돼. 상호작용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기본 강의 때요. 자, 라이스와 나이가 나와요. 라이스 나와요. 내적, 외적 통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통제 이론의 선구주자들이야, 이분들이. 자, 따르면 애정과 인정과 안정감 및 새로운 경험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가 가정 내에서 충족될수록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욕구가 충족되면 범죄를 하지 않아. 근데 그것이 늘 갈급해. 그러면 뛰쳐나가서 범죄한다니까. 자, 허쉬는 사회 유대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주변인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반대로 써놨네. 허쉬의 연대 이론 IABC 그랬어. IABC. ABC. I involvement 참여. A attachment. 애착감. 부모하고 나는 하나야. 그 감성적인 것이 하나가 돼 있어. B belief 믿음이야. 사회에 대한 믿음.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C는 커미트먼트, 전념하는 거야. 공부에 전념해. 이것이 강할수록 뭐예요? 사회 연대가 강화돼서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봤어. 그럼 뭐야 이게? 주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까 봐서 참고 안 한다니까. 응? 범죄를 하지 않아. 거꾸로 써놨죠. 자, 사이클스와 마차는 뭐야? 사이클과 마차를 타는 사람이야. 그래서 중화기술이야.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가. 사이클이나 마차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지. 다른 길로 갑니까? 역방향으로 막 가. 그럼 미친놈이라 하지. 평소에는 잘 가. 가다가 살짝 한 번씩 간다니까 돌아서. 옆길이 비어 있으면 살짝 돌아서 가. 이걸 뭐야? 표류라고 그래. 표류. 그래서 가면서 뭐라고 그래? 합리화시킨다니까. 야, 내 책임 없어. 라고. 너 괜찮아. 야, 이 정도 뭐 누구 다친 사람 있니? 어쩔 수 없었어. 경찰이 비난하면 비난자에 대한 비난. 지는 안 그러나? 이러면서 합리화시켜. 중화를 시킨단 말이야. 사이클과 마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래. 오케이. 소년 보호 원칙이죠.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개별주의는 뭡니까? 소년 보호 조치를 취할 때 소년 사건을 형사 사건과 병합하라? 아니. 분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중해서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라. 분리해라. 답이 딱 나왔죠. 자, 인격적으로 대해라. 과학주의. 소년 범죄의 처우를 법률가의 규범적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이제 서울 소년원장을 하셨던 한영선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교수로 계십니다만 굉장히 그 아이들을 과학주의적 입장에서 좀 아이들 좀 들여다보려고 외부에서 손님을 모셔다가 정신과 의사를 모셔다가 진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60% 이상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세한 얘기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협력주의, 서로 협력해라. 10번. 자, 보호관찰이죠.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자, 이건 뭐예요? 8호 처분이죠. 이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 5호 처분이죠. 병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어요.
자, 옳은 것은 그랬네.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자,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년을 범위해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기 보호관찰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단기라고 있으면 연장 규정이 없어. 자, 3번 장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년으로 한다 그랬어. 2년으로. 2년으로. 2년 이내가 아니야. 2년이야. 다만 1년을 범위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조심해서 봐야 해. 자,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자, 백가리가 나오면 누구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고전주의를 생각하라. 고전주의의 창시자예요, 사실은. 예? 형사사법체계를, 오늘날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아버지야, 아버지. 백 깔고 누워서 썼다니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나약한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역사를 바꾸는 역할을 하신 분이야.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형사체계를 갖다가 그때 만들었다니까. 자, 백가리의 주장을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렇다. 처벌을 하되 그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중성을 중요시했다. 좋아요. 자,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벌로 인한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뭐예요? 다 지금 이 저울을 달고 다니잖아. 정의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정의. 정의는 균형이에요. 균형. 이게 깨지면 정의가 깨지는 거야. 수사도 적당히 해야 하고 맞게, 균형에 맞게. 내 것은 하고 내 것은 안 하고 남의 것은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처벌도 마찬가지야. 처벌도 그 범죄의 양에 맞게 처벌하라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약간, 자, 이것이 이익이고, 이것이 범죄죠. 범죄로 인한 이익이라면, 이익이고 쾌락이라면 처벌로 인한 고통과 손실을 맞추라니, 균형을 맞추란 거야. 맞추는데 이걸 조금 더 무겁게 해라. 너무 무거워버리면 안 된다. 응? 지나치게 가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미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서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사면제도가 활용돼야 한다. 이분은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사형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사면제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정확하게 범죄에 상응한 처벌만 했다면 사면제도 뭐해 하느냐.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자비로운 가면을 하고 가혹한 처벌을 해놓고 갑자기 자비로운 가면을 하고 내가 너 봐줄게 한다는 거야. 정의롭지 않다는 거야, 사면제도 자체가. 그래서 사면제도도 폐지하자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 언제 사람이야? 1764년이야. 1764년도에 범죄와 형벌을 썼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소심한 분이야.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대화도 하기 힘들어 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 형인 피에트로 베리가 자료를 주면서 야, 네가 좀 이것 좀 한번 좀 써볼래? 라고 준 거예요. 그걸 논문을 써놓은 거야. 그 당시에 어떤 거예요? 이거 혁명가예요, 사실은. 유럽 사회를 무너뜨린 혁명가야. 프랑스의 혁명을 앞당기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책이 됐다니까, 역할을 했다니까. 범죄와 형벌이. 그 심약한 사람이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 책을 써가지고 유럽을 바꾸고 세계를 바꿨다니까. 고문 폐지하라, 사형제도 폐지하라. 그 당시에 이미. 백가리아는 뭘 생각하라? 고전주의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백가리아가 얘기한 것은 다 고전주의 얘기예요. 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취소, 옳지 않는 것.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을 때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이전에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아니야. 아시죠, 이거?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매년 나왔잖아, 매년. 어느 하나를 취소해야 해, 어느 하나를. 두 개가 있다면 조회해가지고 어떤 것이 하는 것이 맞겠는가 해서 어느 하나는 취소해야 해. 틀렸죠? 답이 딱 나왔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당해 보호처분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뭐 말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하나 딱 잡으면 돼. 이건 분명하다. 잡으면 돼.
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데 유죄 판결을 받았어. 예? 그러면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야 한다가 아니야. 할 수 있다. 이게 워낙에 많이 나온 문제니까 내가 뭐 설명할 가치를 못 느끼겠어. 예? 예,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당해 보호 사건이 본인이 처분 당시에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어. 그때 이미 소년이 아니야. 그럼 보호처분을 하면 안 돼. 응? 그래서 검사, 경찰서장 송치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 검사, 경찰서장 송치에 의한 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송치에 왜? 아직 기소가 안 된 사람이잖아. 기소가 안 됐으니까 검사한테 보내면서 야, 이 사람 기소해서 처벌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검사 선의주의. 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죠. 옳지 않는 겁니다. 자,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 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어우, 아름다워요. 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되거나 사회봉사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자녀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한다. 그렇습니다. 남아있으면 하는 거야. 보호관찰은 어떨까? 보호관찰자가 보호관찰만 받고 있어. 그러다가 잡혀 들어갔어. 그러면 형기 기간 동안에 보호관찰은 계속 받는 것으로 인정을 해줘. 이것은 몸으로 때워야 하잖아. 몸으로 때운 것은 안 했단 말이야. 사회봉사도 않고 수강명도 않고. 그래서 나와서 해라 이런 얘기야. 자, 3번 판례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형 집행유예입니다. 경우에 명해지는 보호관찰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야. 야, 이것은 처벌이라기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은 말이야. 처벌이라기보다는 네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미래의 장래의 예방책으로 하는 거야. 보완처분 중에 하나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틀렸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보호관찰 대상자한테 일반 준수사항이 아니고 특별준수사항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맞춤형 특별준수사항이야. 그런데 수강명령 대상자한테도 똑같이 그것을 너 준용해라? 이러지 말한 거야. 그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본 거예요. 4번 틀린 겁니다. 자, 갈등이론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갈등이론 나오면 비판 범죄학 생각나셔야 하고요. 턱에 걸렸어. 턱에 걸리면 턱을 쳐들면 깨지게 돼 있어. 그 얘기야. 응? 턱을 쳐들면 처벌받는다니까. 범죄화야. 범죄화. 자, 법제도 자체보다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에 범죄자화되는 과정이야. 힘 없으면 그냥 때려버려. 응? 힘 없으면 때립니다. 깝죽거리면 때려버려. 응? 자, 누가 범죄자화 되느냐 이런 얘기야. 깝죽대지 말이야. 깝죽대면은 거기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힘이 없으면 약자면은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힘이 있는 기업가는 잘 안 당해. 그리고 세련되게 대비를 해. 변호사 사가지고. 그런데 흥분한 사람들 있죠. 가가지고 막 파출소 막 들어 깨고 하잖아. 그러면 어때? 분명해지잖아. 범죄가 분명해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범죄인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 턱이야, 턱. 응? 뭐라고? 턱에 걸려서 턱을 치켜들면 처벌된다. 세리는 뭐야? 세리는 세퍼레이트야, 분리다나 이런 뜻이야.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1차적인 문화 갈등이라고 하고, 자, 하나의 단일 문화가 각기 독특한 행위 규범을 갖는 여러 개의 상이한 하위 문화로 분화될 때 일어나는 것을 2차적 문화 갈등이라고 한다.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간단해. 자, 문화가 만나서 하는 거 1차적 갈등. 자, 한국에 중국 문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같이 갈등이 생기잖아. 1차적 갈등이야. 그런데 한국 내에서 신구 세대 간의 갈등, 빈부차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건 2차적 갈등이라고 그래. 종적 갈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좋아요. 자, 스피처가 나왔어. 삐쳤단 말이야. 이 사람 삐친 거야. 자,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어. 어떤 문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자동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노동자가 남아돌게 될 것이다. 노동자가 남아돌면 일을 못하니까 뭐예요?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러한 뭐랄까 패배한
잉여 인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가르쳐 놨어.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매우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 군중이 생길 것이다. 이 두 부류 사람들이 하나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 술 마시고 술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머릿속에 든 것은 많아가지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유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문제를 일으킨다. 골칫덩어리다. 이게 바로 이제 후기 자본주의. 응? 스피쳐. 삐쳤단 말이야. 삐쳤어. 삐쳐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봐봐.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활동에서 소외되는 인구가 양산됨에 따라 이로 인해서 많은 일탈적 행위가 야기될 것이다. 오, 좋아요. 자, 봉거 나왔어, 봉거. 봉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노동자분들한테 내가 뭐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상 우리 건설업체, 어디 건설의 현장에 가려면, 저도 이제 젊을 때 많이 다녔어. 봉고 타고 다녀. 봉고 타고. 아침에 인력 시작 가가지고, 인력 시작 가면, 여기 뭐 미장할 사람, 뭐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태워가지고 간단 말이야. 봉고 타고, 봉거는 법 규범과 문화적, 사회적 규범의 일치도 법 집행자와 저항자 간의 힘의 차이, 법 규범 집행에 대한 갈등의 존재 여부가 범죄화에 영향을 미친다. 범죄화! 누구야, 이거? 터크란 말이야. 터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틀렸죠? 이 봉거는 마르크스 범죄 이론을 아주 경제적 계급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는 그 이론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봉거. 그래서 방구를 마구 끼니 삐쳤어.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방구 많이 끼니 삐쳤어. 봉거, 마르크스, 스피처. 그죠? 자, 범죄 예방입니다. 옳지 않는 것. 적극적 예방, 여러분들 일반 예방에는요, 적극적 일반 예방과 소극적 일반 예방이 있어요. 적극적 일반 예방은 그 마음속에, 국민들 마음속에다가 일반이니까 일반이 뭐야? 모든 사람이야. 마음속에다가 깊숙이 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거야. 나는 범죄해서는 안 돼. 법을 잘 지켜야 해. 이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내면화라고 그래. 이걸 우리는 적극적 일반 예방이라고 그래. 형벌이 사회의 규범의식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규범을 강화시켜줘. 규범의식을 강화시켜주는 거야. 어이구. 어떡하지? 되네. 이렇게. 어이. 추리하는데, 이것만 좀 끝내고,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잘 보니까 오히려 낫겠네. 자, 의식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범죄가 예방된다고 보는 것이다. 좋아요. 자, 이번에 브렌팅햄과 파우스트, 이분들은 범죄 예방 구조 모델을 얘기하거든.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을 얘기해. 이것은 마치 제프리가 얘기한 사회 환경적 범죄 예방 모델, 또 사회 복귀적 모델, 예방적 모델, 조기 모델, 이렇게 세 가지하고 똑같아, 사실은. 그래서 1차적 예방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봐요. 3차 예방이죠. 이 3차 예방은 사회 환경 가운데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자. 이것은 1차적 예방에 속합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틀렸네요. 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모델은 사전적 범죄 예방 모델이다. 오케이. 자, 일상활동이론이라고 했어요. 일상활동이론. 자, 코엔과 패슨이 한 얘기인데요. 범죄 예방에 관하여 범죄자의 범죄 성향이나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범죄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다. 피해를 감소하는 거야. 피해자 학에서 나온 얘기야, 이게. 일상활동이론이. 자, 뭐냐면 범죄인은 똑같다. 다 있다. 잠재적 범죄는 다 있단 말이야. 동기가 돼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언제나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녀. 그랬더니 어딘가가 슈터블한 타겟이 있어. 물건이 있단 말이야. 귀한 물건이, 금덩어리가 저기 있네. 그런데 그 금덩어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켜본 사람이 없어. 지키는 사람이 없어.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가서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야. 범죄 환경적 모델이라고 보면 돼. 그 얘기를 일상활동 이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 예. 이것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네. 오, 이제 제대로 돌아왔습니까? 좋아요. 자, 좋아요. 아이고. 자,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있죠? 선고유예 벌금형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3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이하죠? 1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 벌금 가능합니다. 선고유예. 자, 가능하고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500만 원 안 되고요. 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 비례 벌금제, 일수 벌금제도. 책임에 따라서 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액수를 정해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벌금을 내밀자. 이것이 바로 일수 벌금제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총액 벌금제도야. 관계없어. 돈이 있건 없건 관계없어. 너 범죄 양만큼 내가 때려줄게. 이게 바로 총액 벌금제도야. 우리나라는 현재 일수 벌금제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있는 자들이야. 그분들이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 벌금을 더 낼게, 그런 제도 들어오겠어요? 쉽지 않아.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한다? 이거 안 돼. 일부만 갖고는 일부는 안 됩니다. 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은 하나만 봐두면 돼. 하나만 봐두면 돼. 등록은 법무부 장관, 집행은 누가 한다? 여가부 장관이.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한 5년 내지 6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놓치면 안 돼. 왜? 항상 나오니까. 공부는 하고 있어야 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관한 제도는 성범죄자의 교화 개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오케이. 신상정보의 등록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하고, 틀렸네.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는 법무부 장관이 집행한다. 틀렸네. 가슴 아프다. 이게. 반대로 써놨네. 자, 판례에 따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기 때문에 형벌이 이중처벌이 아니다. 보완처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약물치료가 나왔어요. 약물치료법.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범죄예방정책국장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범죄 예방. 이거 국장 나오잖아요, 국장. 이것은, 자, 법무부에는 법무부 장관이 있죠.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들이 있어. 실국본부라고 그래. 실국본부. 그런데 이 법무부에는 교정본부가 있고요. 외국인 출입국관리본부가 있고요. 국은 뭐가 있냐면 범죄예방정책국이 있어. 보직 관할이야. 그럼 이 밑에가 또 뭐가 있냐면 국 밑에, 자, 범죄예방정책국 밑에가 뭐가 있어? 보호관찰소가 있고 소년원이 있고 그래. 자, 보호관찰소가 있다. 보호관찰소장이 있고요. 자, 소년원장이 있겠죠. 원장. 그러면 밖에다 대놓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면 행정청이라고 그래. 밖에다 대놓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는 청장이라고 그래. 그런데 행정청이라고 그래. 행정청은 어디냐? 장관. 그죠?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이 사람들은 밖에다 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여기 국장이나 본부장은 뭐냐면 직급은 높지만 누구를 보좌해? 장관을 보좌해요. 그래서 밖에다가 얘기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해? 장관을 통해서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국장이나 본부장은 의사표현을 어떤 것도 본인 이름으로 못해. 본인들이 하는 순간에 어떤 이름으로 해? 장관의 이름으로 해요. 법무부 장관 명의로 내려온다니까. 그래서 장관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위임을 해줘. 위임을 해주되 공문서에다는 뭘 쓸 수 있도록 해놔? 법무부 장관 도장을 쓸 수 있도록 해놨다니까. 이게 바로 그런 시스템이야. 그렇기 때문에 치료명령은 범죄예방국장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령 자체도 잘못됐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문제 중에 국장이 나왔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무조건 틀린 거야.
이번에 교정학에는 또 교정본부장이 나왔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 자체 조직에서는 높지만 수장이지만 장관을 통해서만 스피커를 할 수가 있어. 응?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는 뭐 상을 준다, 뭐 감사장 정도는 뭐 만들어 줄 수 있지. 그러나 공식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정은 못 해요. 누구를 통해서 해? 장관 명의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차소장은 그 사람 자체가 보관차소는 조금만 하지만 거기 행정청이야. 그 사람의 의사표현이 바로 그 기관의 의사표현이 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 자, 2번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 국내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7일 이상. 자, 치료명령자. 주거 이전. 자, 요 약물 치료자들은 이제 전자장치나 약물 치료는 똑같아요. 7일 이상. 77이야, 77이. 자, 7일 이상이죠? 국내 여행이죠? 또 출국이죠? 7자죠? 그렇게 해서 기억이나. 허가를 받아야 해. 보관찰관의 허가입니다. 보관찰 소장의 허가가 아니라 보관찰관의 허가예요. 자,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 또는 치료 감호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2개월 이내에 가서 주사를 놓으라는 얘기야. 화학적 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치료 명령의 집행 중에 구속영장을 집행을 받아서 구금된 때에는 자, 밖에서 지금 치료 명령을 밖에서 하고 있잖아. 그런데 구금이 됐어. 이럴 때는 치료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정지되고 이 경우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 기간을 집행한다. 일단 나와야지. 응? 나왔을 때 다시 주사 놓겠다 이 말이야. 자, 전자장치 부착법이 나왔어요. 특정범죄. 자, 특정범죄 어떻게 암기하냐면 성미 급한 놈이 살인하고 강도해. 네? 성미 급한 놈이 살인하고 강도한다니까. 네. 성이 뭐야? 성미 급한 놈이. 자, 19세 미만의 검사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하도록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검사는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 습격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요. 그 습격이 인정될 때 스토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자,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 대상 유괴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괴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 범죄를 한 사람은 청구해야 해. 이건 필요적이고 여기는 할 수 있고요. 오, 문제가 엄청 기네. 검사는 강도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때에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서 가면 필요적으로 한 거, 임의적으로 하는 거 구분해놨어. 보셔야 하고요. 특정 범죄가 뭐라고요? 성미 급한 놈이 살인하고 강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스토킹 행위. 성미 급해서 하는 거야, 이거.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유괴 범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 스토킹 범죄 이 5가지가 특정 범위입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자,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보안처분 주요 5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요 5법 중에 이게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부터. 작년 7급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올해도 나왔어. 철저히 봐둬야 합니다. 자, 소년 입법, 보안처분 주요 5법 이것은 정확히 봐둬야 해. 충분하게 봐둬야 해. 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래서 사법경찰 관리 그래서 관리. 현장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달려갔어. 스토킹 행위자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게 분리, 범죄 수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좋아요. 자, 관리는
사법경찰관도 들어있고 사법경찰리도 들어있다는 얘기야. 순경, 경사, 경장까지를 말하죠. 리는 경위부터는 뭐야? 사법경찰관이죠. 자,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지는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히 요구한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관입니다. 관이 아니. 리는 아니야. 좋아요. 3번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잠정 조치라고 하거든. 좋아요. 사법경찰관은 항상 주어를 잘 봐야 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치야. 인신을 구속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사법경찰관이 마음대로 해버려? 안 돼. 법원의 조치야, 법원에. 검사 청구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자, 4번입니다. 문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형사정책 과목이 채택되고 나서 문제가 어려웠다, 쉬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문제 길이로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길이로 보면.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에 7급 문제만 잘 소화했으면 큰 문제 없이 답을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이어야 해. 막 분노하지 마. 문제 좀 어렵다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발전이 없어. 왜? 평가는 여러분이 합니까? 국가가 해요. 그러니까 겸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공부를 이번에 요령껏 한 것은 아닐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아무튼 첫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되신 분들은 좀 잘 또 실력을 닦아서 다음 기회에는 꼭 합격해서 훌륭한 공무원으로 이렇게 입직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